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진행의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을 창립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이 미래 전망까지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더리움은요, 단순한 암호화폐를 좀 넘어서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2015년 7월에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이라는 이 알트코인 정말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코인들의 대표로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최근에는 그 자리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롭게 생기는 코인들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플랫폼을 좀 제공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가 쉽게는 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이 누구냐? 어린 시절부터 좀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은요. 1994년 1월 31일에 러시아에서 태어나 6살의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부테릭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수학과 컴퓨터 그리고 과학 쪽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컴퓨터 쪽에 조금 유망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깐 이 비탈릭 부테린은 참 많은 발전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부테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매료되게 됐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관련 블로그를 운영했고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비탈릭 부테리는 2012년에 비트코인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로까지 활동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 매거진은 암호화폐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됐죠. 이더리움 창립에서는요. 2013년에 이 부테린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좀 느끼면서 창립을 하게 됐는데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춘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제안하게 됩니다. 2013년 말에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구조 기능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이더리움 백서인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에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금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80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요. 이더리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015년 7월에 이 메인넷이 출시하게 된 모습인데요. 이더리움의 출시는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고요. 이후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2015년 7월에 이더리움의 첫 번째 버전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빠르게 성장하면서요. 이 디앱과 스마트 계약이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오 해킹 사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다오 해킹 사건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2016년에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다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오 해킹 사건 밑에 써 있다시피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개발진이 개발한 시스템인 거죠. 현재는 많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코인 플랫폼에서 다오라는 용어를 많이들 사용할 만큼 다오가 아닌 이더리움 다오라고 좀 설명을 해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더리움 다오를 더 다오라고 칭하겠습니다.
더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어떤 회사나 조직도 이더리움을 소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단체 혹은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이 투자자를 위한 개인이 투표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다오를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는요. 이더리움 해킹 사건은 이 더 다오의 취약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탈중앙화 조직의 이 다오는요. 2016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다오의 기능 중에 하나는 투자자가 크라우드 세일에 참여해서 이 다오 토큰을 구매해 지불한 이더리움을 환불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앙화 시스템으로 좀 따지자면 펀드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수익 실현을 위해서 돌려받는 행위를 자동화한 시스템인 거죠.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오픈 소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동작 구조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악의적인 코드가 없는지 누구나 확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누구나 코드를 분석해서 이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꼬박 1 년이 되지도 않았던 2016년 6월 17일 이더리움은 당시 시대 640억 원 상당의 360만 개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하는 해킹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 다오 해킹 사건은 이더리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모습이었죠. 2016년 6월에 다오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약용한 이 해커가요, 약 3.6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했습니다. 해커는 다오의 자금을 분할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건의 해커는 다오의 환불 기능 코드에서 취약점을 발견했고요. 이더리움을 환불 신청해서 이더리움을 먼저 취하고 자신의 다오 토큰을 돌려주기 전에 다시 이더를 환불받는 취약점을 통해서 일종의 좀 무한 나누기로 해커의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한 거죠. 당시에 도난당한 코인은 전체 이더리움의 10% 가량이었고요. 21달러의 시세를 유지하던 이더리움이 13달러까지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후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드 포크를 통해 두 개의 체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이더리움은 분리가 된 모습인데요. 하나는 원래 체인인 이더리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취약점은 개선했고요.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무효 처리, 도난당하지 않은 이더리움은 모두 복구해서 사태가 좀 일단락됐고요. 다시 안정적인 가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해킹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취약점은 좀 보완하게 됐지만 이 해킹 사건으로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그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해킹 사건이 그래서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함이 보여지게 됐던 거죠. 다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복잡한 코드로 좀 작성이 됐고요. 이 코드 내에 결함이 존재했던 것인데 해커는 이 결함을 통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문제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이 결정은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불변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요. 이후에 블록체인 개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기초가 됐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잘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오의 해킹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또 함께 가져오게 됐죠. 많은 투자자들과 개발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성을 또 재검토하게 됐고요. 이후에 프로젝트들은 보안 감시와 코드 검토를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더리움의 그 쪼끔 더 보안성이 쪼끔 더 강하다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 사건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까지도 촉발했었는데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와 기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다오 해킹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이후에 기술 개발과 규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비타릭 부텔리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더리움은 2014년 처음 공개된 이후에 하드포크를 비롯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이더리움 2.0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이 이더리움 2.0의 가장 큰 변화는요, 이 POS와 샤딩입니다. POS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합의 알고리즘의 전면적인 이 변화를, 그리고 샤딩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의 향상이라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POW는 Proof of Work의 줄임말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해시 함수라는 암호를 좀 풀어야 하는데요. 이 해시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CPU, GPU 등의 이 컴퓨팅 파워를 통해 단순 연산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해시 함수를 풀게 되면 그 작업의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푼 이에게 지급하면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채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더리움 2.0의 POS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이 캐스퍼입니다. 푸스에 비해서 비탈릭 부테리는 POS는 작업 증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면서 POS는 불필요한 전력과 컴퓨팅 파워 소모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POW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빠른 블록 검증과 합의도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의 말처럼 POW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이 채굴을 위해서 컴퓨팅 파워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막대한 전기세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굴에 투입되는 컴퓨팅 파워와 전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굴 비용이 커질수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도 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이 POS는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단순히 암호를 푸는 방식으로 채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 지분에 따라서 채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POS는 채굴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고요. 블록체인 활용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좀 생기게 됩니다. 부테리는 POS는 POW보다 블록체인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고 이더리움 2.0은 32개 이더리움을 지갑에 예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POS를 위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검증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딩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테리는 이더리움 2.0에 샤딩은 POS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 이더리움은 하나의 블록 검증에 전체 노드가 참여했다면 샤딩은 샤드라는 소규모 단위로 블록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샤딩은 POS 검증자를 소규모 그룹 샤드로 분리해서요. 각 그룹이 서로 다른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콘 체인이 각 샤드에 검증될 검증자를 무작위적으로 반복 선별함으로써 검증자들이 담합이나 공격 방지를 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비탈릭 부테리는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단일 레이어 방식을 개선해서 또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하는 등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비탈릭 부테린은 기존 이더리움은 초당 거래 속도, 그러니까 TPS가 15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기까지는 개선이 필요했지만, 이더리움 2.0은 POS와 샤딩 등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성한 만큼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요, 각국에서 또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더리움이 ETF 승인 여부가 또 중요한 이슈로 또 떠올랐었는데요. SEC는 여러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ETF 승인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의 규제는 여전히 좀 엄격한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의 규제 암호화폐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의 규제 방향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과 시장 반응이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주요한 차이점을 제가 함께 좀 찾아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먼저 디지털 돈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로서의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주로 가치 저장 수단이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 간의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 같은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에 비해서 단순한 돈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통화를 좀 넘어서서 이 스마트 계약과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개발자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 실행에서 계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더리움은 앱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스마트 계약에서도 이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간단한 거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처럼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면서 간단한 조건부 거래를 지원하지만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그에 비해서 복잡한 계약을 또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주고요. B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A에게 상품을 보내는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터닝 컴플리트 언어인 솔리디티를 사용해서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로직을 포함한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스마트 계약인데요.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 계약으로 중개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에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좀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성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블록을 생성하고요. 거래를 검증하는데요. 이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큰 단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요. 현재 이더리움 2.0으로 전환을 통해서 이 지분 증명,
Proof of Stake 그 POS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방식은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요. 블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자원이 적으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급량 부분에서도 둘의 차이가 또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를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비트코인은요, 희소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그에 비해서 총 공급량에 제한이 없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더가 발생된다라는 말이죠. 이는 네트워크의 운영과 보안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이 또 가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금융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좀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주로 투자자와 트레이더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주로 투자자가 트레이더가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가치가 오르기를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 그러고 NFT 등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다양한 앱과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이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좀 주로 돈으로 사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사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점들 덕분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조금 서로 다른 용도야 그리고 이 기능을 지니고 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이 연관 검색어에 빠지지 않는 영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SNS에서 이 비탈릭 부테린의 이 춤추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이도 94 년생으로 많지 않은 나이로 500조 부자나 된 이 비탈릭 부테린의 유쾌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비탈릭 부테린의 이 성격이 참 보여지는 영상인데요. 이 춤 실력까지도 조금 대단한 모습 보여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징징이 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너무 웃기게 저도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부테린은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기사인데요. 2024년 10월 10 일에 기사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부테린은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참 영향력이 엄청났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죠. 지금 후보로 오른 모습으로 언급이 됐던 걸로 정말 많은 화제가 보여졌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 년에는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ETH의 가격이 4,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기술적 발전과 이 시장의 수요 증가에 기한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창립자 그리고 기술적 특징, 가치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기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블록체인의 혁신의 기술을 이끌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또 몰고 오는 코인이기도 하죠.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이 이더리움부터 해 가지고 이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플랫폼이 지금의 안정화를 찾기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까지 거기에 비탈릭 부테린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이런 유쾌한 모습까지 또 함께 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계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